너 혹시 내가 시키는 게 불만이야? 아닙니다, 어머님. 갈 데도 없는 주제에.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래?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일이야. 당신만 유난스럽게 구는 거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저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님,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구급차 같은 소리 하네.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어머님은 방문을 닫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나서 마저 해라. 이런 걸로 병원 가면 돈만 나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2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정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전날 오후 2시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소리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는 허리를 굽힌 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옮기며 손등에 화상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아이고, 또 데었네.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어머님의 날카로운 귀에 들렸나 봅니다. 정신없이 하니까 그런 거야. 집중해서 해. 어머님께서는 주방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계셨어요. 마치 사감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식탁 위엔 식은 컵라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점심 12시에 끓여놓았던 라면이었는데 이제 국물은 차갑게 식었고 면은 불어터져 있었습니다. 그조차 먹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의 지시가 쏟아지느라 입에 댈 틈이 없었거든요. 생선은 냉장고에 넣어라. 한우도 냉장고에 두고 나물 다듬어라. 그릇은 여기저기 두지 말고 정리해가며 일해라. 숨 쉴 틈도 없이 이어지는 지시였습니다. 나물 씻어라. 봉지들 가지런히 정리해서 베란다에 두어라. 물 올려라. 나물 데쳐야지. 나물 건져라. 나물 꼭 짜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어머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친척들이 다 온다니까. 음식 준비 제대로 해야 해. 15명은 좋게 될 거야.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인 말로 너네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닌다면서 어머니는 어디 시골 어디로 들어갔다고 하고 연락도 안 되고 말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똑똑히 해야지. 갈 데도 없는 처지에 말이야. 네, 어머님. 나물에 양념은 짜지 않게 해라. 간 잘 맞춰라. 소고기 양념할 때 양파, 사과, 마늘도 다 준비하고 껍질 깔아. 어머님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배껍질을 두껍게 깎지 마라. 손이 무디면 껍질도 두껍게 깎지. 내가 다 검사할 거야. 그때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며느리는 이래야 복 받는 거야. 그런 것도 힘들면 시집을 왜 왔니? 더구나 친정이 저 모양인데. 여기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집 온 지 2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저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닌 하녀 같았어요. 게다가 친정마저 그런 상황이니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누워 계시는 아버님께서 방문을 살짝 열고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가 좀 도와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골프 약속 문자를 확인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 원래 정희가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명절날 아침에 골프가 뭐 그리 급하냐. 아버지,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회사 거래처 사람들하고 약속 잡힌 거라서요. 점심때쯤 오면 되죠. 민수는 아예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아버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중얼거리셨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다.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을 때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너 혹시 내가 시키는 게 불만이야? 친정이 젖골인데 여기서도 말 안 듣고 그럴 거야? 아, 아닙니다. 어머님, 그럼 대답을 똑똑히 해. 알았다고. 네,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냄비를 들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인지 김 때문인지 모르게 눈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친정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드실까? 그때 어머님이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일 친척들 올 생각하니까 벌써 걱정이야. 너 요리 실력이 늘었는지 모르겠네. 지난번 대보름날에 음식 너무 짜다고 흘끗 말씀하던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도 어머님께서 소금을 더 넣으라고 하셔서 넣었던 건데 이제 와서 제 탓으로 돌리시는 거였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마라. 우리 집 체면이 달린 문제야. 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어머님이 거실로 나가셨어요.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시면서 말이에요.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례 준비해. 늦으면 안 돼. 아침 6시까지 다 끝내놔야 한다고. 네, 어머님. 혼자 남은 부엌에서 저는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화상 자국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부엌으로 나오셨어요. 식은 컵라면을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희야. 네, 아버님. 아버님이 식은 라면 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어요. 이게 내 점심이었구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괜찮을 리가 있나? 내일 친척 식구들 다 와서 15명 음식해야 하는데 아버님은 방으로 돌아가시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교직 생활로 40년을 살았는데 정작 내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았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아버님이 방에 들어가신 후 서랍을 열어 낡은 메모장에 뭔가를 적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뭘 쓰고 계시는 걸까? 부엌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저는 식은 컵라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내 밥이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작아졌을까? 친정은 파산으로 망했고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이 집만이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컵라면을 치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내일도 버텨보자. 어차피 갈 곳도 없잖아. 추석 전날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2시간밖에 못 잔 탓에 손이 떨렸고 기름이 튀어 팔뚝에 작은 화상이 또 생겼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곧바로 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야, 뭐 하는 거야? 또 되었어? 어머님께서는 새벽 4시에도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오셔서 제 뒤에 서 계셨습니다. 전 부치고 있습니다. 어머님, 기름은 왜 이렇게 많이 써? 부침개 모양도 엉망이잖아. 이런 걸로 친척들 대접하려고. 저는 허리를 부여잡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제부터 계속 서 있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팔짱을 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친척들 오면 우리 집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다시 해. 네. 이 전들 다 기름기가 너무 많아. 다시 붙여.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부친 전이 20개가 넘는데 다시 하라고 하시다니. 어머님, 시간이 뭐. 시간 핑계 대지 마. 내가 잠깐만 정신 차리고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그때 허리 디스크로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부엌 쪽으로 오시더니 문틈 사이로 상황을 지켜보셨어요. 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새벽부터 뭘 그리 따지고 있어. 아이고, 당신도 나와서 뭐해요. 허리 아프다며. 며느리가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고생? 이게 고생이에요? 시집 와서 해야 할 일하는 게 고생이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해요. 아버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아버님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어머님이 다시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너 친정이 저 모양이니까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갈 데도 없는 주제에 엄살 부리면 어떡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 부모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닌다면서 창피하지도 않아? 그런 집안 딸이 여기 와서 버티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뭐? 사실이잖아.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드는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요즘 부쩍 건방져진 것 같은데? 친정이 망했다고 기가 죽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어? 22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잘못이야? 한편 부엌에서는 어머님의 잔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정희야, 기름 좀 아껴 써.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친정에서 도움도 못 받는 주제에 여기서 펑펑 쓰면 어떡해. 네, 어머님. 그리고 전 모양도 좀 예쁘게 만들어. 형님 댁 며느리는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너는 22년 동안 뭘 배운 거야? 비교당하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22년 동안 늘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살아왔거든요. 전 크기도 일정하게 맞춰. 보기 싫게. 이런 걸로 친척들 대접하면 우리 집이 뭐가 되는 거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돌아갈 데도 없는데 여기서 버티는 수밖에. 친정은 이미 파산했고 부모님들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 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 목이 메어 눈물이 나려 했지만 꼭 참아야만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국 끓이고 나물 무쳐. 7시까지 다 끝내야 한다고 했지? 네, 어머님. 그리고 정희야, 친척들 올 때 너 옷차림도 신경 써.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나타나지 마. 우리 집 며느리가 저 모양이라고 뒷말 나올까봐. 저는 옷장을 열어봤지만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22년 동안 제 옷을 새로 사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님, 옷이 뭐, 옷 핑계 대지 마. 내가 평소에 단정하게 입고 다니면 되는 거야. 괜히 핑계만 대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요리를 했어요.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부엌으로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너 진짜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 친척들 와서 기다리게 할 거야? 아닙니다, 어머님. 금방 끝내겠습니다. 금방? 지금 몇 시인데 금방이야? 이미 5시 넘었어. 어머님이 거실로 나가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정희야, 실수하지 마. 오늘 우리 집 체면이 달렸어.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가만 안 둘 거야. 혼자 남은 부엌에서 저는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화상 자국들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방에서 깊은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새벽 5시 반에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버님이 혼잣말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데.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님이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희야, 밥도 해야지. 친척들 오면 배고플 텐데. 그리고 김치도 새 것으로 꺼내놔. 묵은 김치 내놓으면 안 돼. 네, 어머님.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버님 방에서는 계속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씩 깊은 한숨 소리도 들렸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추석날 오전 6시. 새벽 내내 차례 음식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제사상 위에는 전, 나물, 탕국, 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제사상을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정희야, 이게 뭐야? 전이 이렇게 들쭉날쭉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친척들이 다 보는데. 우리 집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겠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일했는데 또 지적을 받으니 기운이 빠졌습니다. 나물도 간이 안 맞는 것 같고 탕국도 뭔가 밍밍해. 이걸로 제사를 지내라고?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과 민수가 절을 올리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했어요. 제사가 끝나자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희야, 이제 설거지하고 밥상 차려. 친척들 올 시간이다. 오전 7시였습니다. 식구들이 아침 식사를 했어요. 따뜻한 밥, 계란찜, 김치찌개, 여러 가지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식구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야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찬밥에 김치 하나만 놓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뭘 먹는지 식탁을 눈으로 흘겨보고 가셨어요. 이 모습을 시아버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전 8시였습니다. 민수가 골프백을 들고 현관을 나서려고 했어요. 어디가? 제가 물어보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점심만 치고 올게.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절날까지 골프냐? 아버지, 요즘은 다 이렇게 합니다. 비즈니스예요. 민수는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친척들 오는데 어떻게 가? 민수가 돌아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정희야, 넌 엄살 좀 그만 부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22년 동안 뭘 했는데. 여보,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래?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일이야. 너만 유난스럽게 구는 거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봐라, 아들도 내가 엄살 부린다고 하잖아. 정말 창피해. 민수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 터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손에 힘이 빠지면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접시 깨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저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르는 소리에 어머님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체력이 없어. 이런 일로 쓰러지다니. 저는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님, 119. 119.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좀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방문을 닫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친척들 오기 전에 일어나서 마저 해. 이런 걸로 병원 가면 돈만 나가. 그때 아버님이 지팡이를 짚고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희야. 아버님이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입니까? 며느리가 쓰러졌는데 빨리 와주세요. 영자야, 넌 뭐 하고 있었어? 며느리가 이렇게 되도록. 어머님이 어색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하는 줄 알았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저를 들것에 실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정희야, 괜찮다. 이제 괜찮을 거야.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드셨어요? 아버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최근에 명절 준비를 하느라. 명절 준비요? 이 정도면 며칠이 아니라 몇 달간 누적된 것 같은데요. 체중도 많이 빠지셨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버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영양수액부터 맞아야겠어요. 병실에서 수액을 맞으며 누워있는데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아버님, 22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난 정말 몰랐다. 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희야,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지켜볼게. 그때 아버님이 속으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싸워야 한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돼. 병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추석날이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걸. 아버님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셨거든요. 사흘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수액을 맞고 충분히 쉬어서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이제 좀 쉬어야 한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비 많이 나왔던데 이제 좀 살살해. 여보, 정희야, 엄살 좀 줄여. 의사가 뭐라고 했어? 그냥 피곤해서 쓰러진 거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심한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하셨는데 민수는 그저 엄살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였어요. 과로라고 하셨어. 과로. 뭘 그렇게 과로할 게 있어? 집안일이 그렇게 힘들어?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일인데 너만 유난스럽게 구는 거야. 어머님도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맞아.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나약해. 옛날 우리 때는 이런 걸로 병원 가지도 않았어. 어머님이 뭐? 사실이잖아. 병원비만 15만 원 나왔어. 그 돈이면 집안 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게 할 소리냐? 아버지, 저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아서요. 호들갑? 의사가 영양실조와 과로라고 했는데 민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의사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별거 아닌 것도 과장해서 말한다고요. 아버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내 아내가 거짓말한다는 거냐? 맨날 찬밥에 김치 하나로 밥을 먹는데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 순간 아버님이 뭔가 결심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밀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병원에 있던 사흘 동안 설거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님 방에서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꺼내시는 소리도 함께요. 아버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아버님은 낡은 녹음기를 꺼내셨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녹음기였지만 아직도 작동이 되는 상태였어요. 아버님이 녹음기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써먹을 때가 왔구나. 그 녹음기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명절마다 어머님이 저에게 하셨던 폭언들, 민수가 저를 무시하며 했던 말들, 친척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던 순간들. 아버님은 그 모든 것을 녹음해 두셨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일해야 복받아. 아들 일하는데 내가 좀 고생해야지. 친정이 망했으니까 여기서라도 제대로 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버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었구나. 아버님은 녹음기를 다시 서랍에 넣으시며 중얼거리셨어요. 교장으로 4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언제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한편 거실에서는 어머님과 민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야, 정희가 요즘 부쩍 건방져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요, 엄마. 병원 다녀온다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친정이 망했으면 더 기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당당해진 것 같아.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는 거실 쪽을 향해 있었죠. 엄마, 정희한테 좀 더 엄하게 하세요. 너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시더니 거실로 걸어가셨어요. 영자야,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뭐료, 아버지? 아버님이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일말이다. 또 정희 얘기예요? 아버지, 너무 며느리 편만 드시는 것 같은데요. 민수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편을 든다고? 사실을 말하는 거다. 사실이요? 아버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희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희들은 정말 모르는 거냐?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고생? 무슨 고생이에요? 시집 와서 해야 할 일하는 게 고생이라고요? 당신 목소리 좀 낮춰. 왜 낮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순간 아버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곧 알게 될 거다. 뭔 소리예요? 아버님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의 평화는 며느리의 피로 세워졌다. 이제 그 평화를 무너뜨릴 차례다. 어머님과 민수는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해했어요.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글쎄, 요즘 들어 이상하시네. 저는 부엌에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저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진짜로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아버님이 다시 방에서 나오셨어요.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내일 알게 될 거야.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과 민수가 거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요, 엄마. 어제도 뭔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고, 정이 편만 드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꾸미는 것 같아.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님이 정말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까요? 엄마, 아버지가 뭘 하시든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야? 정의를 좀 더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며느리 편을 드시니까 정의가 점점 건방져지잖아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요즘 정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확실하게 해야겠어요. 공개적으로 말이에요. 저는 부엌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뭘 하려는 걸까요? 좋은 생각이네. 오늘 저녁에 작은아버님 댁, 동서댁, 고모님 댁 다 불러서 모임을 해보자. 네, 엄마. 그럼 제가 연락드릴게요. 민수가 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작은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별거 아니고요. 가족회의 같은 거 좀 하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음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오후 6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님, 작은어머니, 민수 형, 형수님, 고모, 고모부까지. 총 8명이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정희야, 여기 나와.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거실로 나가니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희야,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작은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오늘 식구들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정희 일로요. 친척들이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희가 요즘 좀 이상해요. 병원 한번 다녀왔다고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작은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전에는 그래도 시키는 대로 잘했는데 요즘은 뭔가 불만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민수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네, 정희가 요즘 엄살이 좀 심해요. 집안일 조금 하는 걸로 쓰러지고 병원비까지 나가고 친척들이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래.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너무 나약해. 맞아요. 우리 때는 어떻게 살았는데. 병원에 뭐 하러 가? 좀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의가 이상한 건 친정이 파산했으면 더 기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당당해진 것 같아요. 친정이 파산했다고? 고모가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네,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닌다네요.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 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친척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아이고, 그럼 정희가 정말 갈 곳이 없겠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만 갖고 있어요. 형수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신세를 지고 있는지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불만을 가져? 형님이 너한테 잘해주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정희가 이번에 안 쓰러졌어요. 이제야 제법 며느리답죠? 모든 친척들이 웃었어요.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웃음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어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거든요. 작은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형수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친정이 그런 상황이면 더욱 그래야지. 네, 알겠습니다. 고모부가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대우받으려고 해. 옛날 우리 때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때 갑자기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거실로 오시더니 구석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뭘 그리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어? 어머님이 어색하게 대답하셨어요. 아,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친척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좋아. 그리고 저를 보시며 눈빛을 주고받으셨어요. 마치 다 보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 내 신경 쓰지 말고. 친척들은 아버님이 계시니까 좀 조심스러워했지만 어머님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정희야, 앞으로는 예전처럼 해야 한다. 알겠지? 네, 어머님. 병원 같은데 함부로 가지 말고 집안일도 성실하게 하고. 친척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정희야.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시집 왔는지 알아야 해. 요즘 같은 세상에 친정이 망한 며느리를 이렇게 받아주는 집이 어디 있어?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때 저는 느꼈어요. 아버님이 거실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뭔가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도요. 아버님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이 모든 걸 녹음하고 계신다. 그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아버님이 정말로 제 편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친척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나간 후 아버님이 방으로 들어가시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저 웃음소리 다 담았다. 그날 밤 아버님은 일기장에 한 줄을 쓰셨습니다. 내가 교직에서 배운 건 교육이 아니라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였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님과 민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제 친척들 앞에서 저를 제대로 혼내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정희야, 어제 모임 어땠어? 좀 정신 차렸지? 어머님이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님. 앞으로는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해. 친정이 그 모양인데 여기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민수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정희야, 어제 친척들 말씀 들었지? 모든 분들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하시던데. 응, 들었어. 그럼 이제 좀 철들어야겠네. 병원 가는 일도 없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반박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거실로 오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어요. 영자야,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뭔 이야기요, 아버지? 민수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물어봤어요. 가족 이야기다.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도 여기 앉아. 네, 아버님.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어요. 아버님이 탁자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으셨습니다. 낡은 녹음기였어요. 어머님과 민수가 그것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아버님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어머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는 이래야 복 받는 거야. 그런 것도 힘들면 시집을 왜 왔니?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틀어주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닌다면서 창피하지도 않아? 친정이 망했으니까 여기서라도 제대로 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님의 목소리에 어머님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런 걸 왜 녹음해놨어요? 민수도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걸 왜 들으세요? 아버님이 냉정하게 대답하셨어요. 이건 내가 듣고 온 집의 소리다. 이제는 끝내야지. 녹음기에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에 뭐하러 가? 돈만 나가는데. 정희가 입원에 안 쓰러졌어요. 이제야 제법 며느리답죠? 그리고 친척들의 웃음소리까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제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어머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아버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22년 동안 계속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이냐?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가족? 아버님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희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냐? 녹음기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야, 엄살 좀 줄여. 의사가 뭐라고 했어? 그냥 피곤해서 쓰러진 거라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22년 동안 뭘 했는데.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그때는 제가 바빠서. 바빠서? 아버님이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점심만 치고 올게요. 추석날 골프 가던 날의 녹음이었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합니다. 비즈니스예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 아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는데도 골프가 더 중요했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면 뭐냐? 아버님이 또 다른 녹음을 틀었습니다. 어제 친척들이 모인 자리의 녹음이었어요. 정희가 요즘 엄살이 좀 심해요. 집안일 조금 하는 걸로 쓰러지고.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대우받으려고 해. 정희가 입원에 안 쓰러졌어요. 이제야 제법 며느리답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웃음소리. 저를 조롱하는 그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퍼졌어요. 어머님이 창백해져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아버님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22년 동안 정희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너희들은 정말 모르겠냐? 아버님이 녹음기를 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장으로 40년을 살았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이렇게 인내심 강한 아이는 처음이야. 아버님. 제가 부르자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정희야, 내가 이 집에서 당한 일들을 나는 다 기록해뒀다. 어머님과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뭔 소리예요? 내가 왜 이런 걸 녹음했는지 궁금하지? 아버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족 대화를 기록해 두려고 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걸 보고 언젠가는 이 증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증거요? 그래, 증거다. 아버님이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내셨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더 많은 녹음들과 사진들이 있다. 정희가 새벽 4시부터 일하는 모습, 혼자 찬밥 먹는 모습, 화상 입은 손을 감추는 모습. 어머님과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정희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도 있어. 심한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나와 있지.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이제는 달라질 거야. 그리고 어머님과 민수를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다.
정희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야. 어머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어.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녹음들과 증거들은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어. 친척들한테도, 이웃들한테도. 그날 밤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건 저만의 희망이었을까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과 민수는 밤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어요. 제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민수야, 아버지가 녹음기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맞아요, 엄마. 그냥 협박용이지 뭐. 그 녹음기 내용도 별거 아니잖아. 가족끼리 하는 평범한 대화인데 뭐가 문제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과 민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거였어요. 엄마,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서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며느리 편만 들고. 그러게 말이야. 정희가 뭘 했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시는지.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지팡이 소리를 들은 어머님과 민수가 급히 대화를 멈췄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리 열심히 하고 있어? 아버님이 물어보시자 어머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 그냥 오늘 뭐 먹을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아버님이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녹음기 들어보니까 어땠어?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그걸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가족끼리 하는 평범한 대화잖아요. 평범한 대화라고. 아버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는 게 평범한 대화냐? 어머님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 정의를 하녀 취급했어요? 그냥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시킨 거예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 아버님이 냉소적으로 웃으셨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게 며느리 할 일이야?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정의 편만 드시는데 저희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내 입장? 네.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아버지가 자꾸 정의 편만 들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맞아요. 나도 이 집 큰 며느리로서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자꾸 정의 편들면 제가 뭐가 돼요? 아버님이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죠. 민수와 어머님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이 다시 나오실 때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 어머님과 민수가 의아해했어요. 또 뭔 소리예요? 아버님이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다. 유언장요? 어머님과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자꾸 권위를 찾는다니까 알려주는 거야. 영자야. 아버님이 유언장을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의 절반을 정희 이름으로 돌렸다.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아버지,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들인데 며느리가 집을 상속받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22년 동안 이 집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정희 아니냐? 어머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정희가 뭘 했다고 집까지 줘요? 그냥 며느리 노릇한 것뿐인데. 그냥 며느리 노릇? 아버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럼 이것도 그냥 며느리 노릇이냐? 그것은 제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였어요. 심한 과로와 영양실조. 의사가 한 달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했지. 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건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정희가 원래 몸이 약한 거지. 과장? 아버님이 서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민수야, 내가 정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친척들한테 다 말해볼까? 그게 뭔? 추석날 정희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는데도 골프 치러 간 일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자야, 내가 정희한테 한 말들. 정희 친정 식구들이 들으면 어떨 것 같아? 친정 식구들이요? 정희 친정이 파산한 건 맞지만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거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제 친정을 알아보셨다니. 정희 아버지는 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셔. 힘들긴 하지만 연락은 된다고. 어머님이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정희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왜 부모님께 연락 안 했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서요. 제가 힘들다는 걸 알면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 그래,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아이가 정희야. 아버님이 어머님과 민수를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걱정시킬까봐 연락도 안 한 아이를 너희들은 22년 동안 괴롭혔어. 민수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래도 그게 말이 됩니까? 집을 며느리 이름으로 돌린다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아버님이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내셨어요.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다. 통장을 펼치시는 아버님.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10억 원. 어머님과 민수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가 교장으로 살면서 모은 돈이야. 투자도 하고 절약도 해서 모았지. 아버님이 통장을 제게 내밀어 주셨어요. 정희야, 이 돈 전부를 내게 준다. 나는 연금으로 생활비하고도 남아. 아버님, 이제 내가 내 삶을 살 차례다. 민수가 완전히 미쳐버린 것처럼 소리쳤어요. 안 돼요. 그건 우리 집 돈이에요. 아버지 돈이면 제가 상속받아야죠. 내가 상속받을 돈? 아버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22년 동안 정희를 괴롭힌 너희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이 10억 원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면 어색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아침은 뭘 드실래? 처음 듣는 정중한 말투였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야, 오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과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일단은 정희 비위 맞춰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억이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 그러게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돈을 모으셨는지. 저는 씁쓸했어요. 결국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였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정희야, 은행 갈 준비 됐어? 네, 아버님. 아버님은 오늘 저와 함께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정희야, 이 돈은 내 교직 시절의 마지막 결실이자 너의 첫 시작이다.
아버님이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집을 떠나라. 이혼하고. 네. 22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정희야, 넌 귀한 사람이다. 너 같은 아이가 이런 집에 묶여 있을 이유는 없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님이 다급하게 부엌으로 달려오셨어요. 여보, 정희가 나가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정희가 이혼한다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민수도 따라 들어왔어요. 아버지, 정희야,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잘할게라고? 아버님이 차갑게 웃으셨어요. 22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 여보, 제발요. 정희가 나가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낯선 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정희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친정 부모님이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부모님께 달려가서 안겼어요. 아버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연락드렸거든. 정희 부모님께. 정희야,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친정 어머니가 저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돈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딸 22년 동안 키워주셔서. 친정 아버지가 아버님께 깊이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할 건 제가 더 많습니다. 정희가 이 집을 얼마나 잘 지켜줬는지 모르세요.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사돈댁 어르신, 저희 딸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민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민수야, 이제 우리 딸 데려가네.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아니라니? 친정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돈 어른한테서 다 들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때 아버님이 봉투 하나를 더 꺼내셨어요. 이건 정희가 22년 동안 받지 못한 용돈이야.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1년에 1,800만 원. 22년치 3억 9,600만 원인데 4억 원으로 맞춰놨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희야, 이 돈까지 가져가라. 아버님, 사실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정희가 용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걸. 아버님이 어머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한 달에 얼마씩 용돈 받는지 아냐?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희야, 이제 내 돈으로 내 삶을 살아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버님이 저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고마웠어. 22년 동안 이 집을 지켜줘서.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자. 넌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야. 나가는 길에 저는 뒤돌아봤어요. 시어머니와 민수가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3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깔끔하고 아담한 곳을 구했어요.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라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22년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최소 6개월은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몸이 많이 상해 있어요. 네, 선생님.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시고 영양 관리도 신경 쓰세요. 그날부터 저는 진짜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누군가 시키는 일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계속 이렇게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에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맥을 짚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기가 많이 허해져 있어요. 보약을 지어드릴 테니 꾸준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우라가 있으시네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보약을 하루에 3번씩 먹었어요. 쓰디쓴 맛이었지만 제 몸을 위한 약이라고 생각하니 달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니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달째가 되자 친정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정희야,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가요, 어머니? 그래, 예전엔 너무 야위어서 걱정했는데. 아버님도 원룸에 놀러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잘하고 있구나. 몸 회복이 제일 중요해. 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4달째, 5달째가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몸도 건강해졌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6달이 되던 날, 저는 원룸 창가에 앉아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6달이다. 식은 컵라면으로 시작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로 바뀌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정의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